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은아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일 줄 몰랐어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와서 여기 앞에 있는 부스들이나 뭐 이런 그 이전의 행사들, 최근에 개최되는 순환경제 행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과 전략은 이제 산업계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길게 발표를 드리겠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패키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정책이나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고 이 정부가 이제 바뀌면 좀 덜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쭉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방향은 아닌 거. 그리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전 세계의 정책과 전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책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런 그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봤을 때 우리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산업계는 정부나 국회에 뭐를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에서 순환경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캐캐묵은 자료입니다. EU의 순환경제를 대표로 이제 해외 사례로 많이들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EU의 그 순환경제 정책 역사라든지 아니면 내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모범이 되는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EU의 순환경제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구분되는 부분은 일단 법제도 안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행동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법률 개정 패키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순환경제 정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발표한 순환경제 패키지 안에는 54개의 행동 계획과 4개의 폐기물 중심의 법률 개정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거의 다 이후에 제도화되거나 아니면은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이 되는 수순을 밟았는데요. 2018년도에 그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폐기물 중심의 그런 어떤 제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EU 그린딜 후의 분위기는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때부터 어떤 기회 요소, 경제 사회적 기회 요소로서 순환 경제가 많이 다뤄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어떤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데 이거는 EU 그린딜의 이런 어떤 방향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그 제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 디자인 규정안이고요. 그 이후에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2020년도 이후 후반에 22년, 23년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정세 이런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전쟁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자원 공급 안정성,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순환 경제의 키워드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콥 3 배출, 뭐 전주기 배출 이런 키워드들이 또 같이 순환 경제하고 결합이 되면서 순환 경제 정책의 덩치가 굉장히 커다랗게 됩니다. 약간 블랙홀 같은 그런 정책 프레임워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인접 영역의 정책 제도들이
우후죽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가 어떻게 보면 연관검색어처럼 이렇게 되는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그 관련된 법제도를 여기서 리스트를 드렸고, 이제 2024년 6월에 새로운 그러니까 EU 의회 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출범한 그 지도 집행부는 이제 대놓고 EU의 녹색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목표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제도가 어떤 산업 중심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제도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성된 제도를 토대로 해서 이제 EU는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그 포럼에서 주요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 EU 제도 안에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내용만 조금 뽑아봤습니다. 이제 매핑을 했는데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 안에서는 이제 7대 중점 섹터를 정의를 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패키징, 섬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넘버 원의 그 대상이 정책 대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계획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지속가능 제품 생산 정책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에코 디자인 규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또 한 축은 소비자 공공구매자 권한 강화라고 해서 그거는 그린 클레임 지침 그리고 녹색 공공조달 이런 부분의 제도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각각의 제도는 또 그 이전에 그 기존재하는 제도의 연장선 상에 있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들도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제 디지털 제품 여건이 에코 디자인 규정을 가장 실현하는 그런 정책 수단으로 볼 수가 있고, 에코 디자인 규정은 사실은 이름이 디자인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협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그 내용을 보시면 관리하겠다는 대상 제품군도 거의 대부분 그 소비재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상도 뭐 내구성, 재사용성, 재생원료 함량, 탄소 발자국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다란 법률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 가지 제품군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다 리스트를 할 수가 없고 하위 개별 법령에 그 세부 사항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 오늘 포럼에서 관련성이 가장 큰 세부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EU의 제도는 그 다양한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 그리고 새로운 법률들로 이렇게 촘촘하게 그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수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내 제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국내도 내용적으로 보면 EU에서 말하는 그런 순환경제 정책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언젠가는 발표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는 법은 대표적인 법률들이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내용들은 정부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그 발표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들을 다 캐치업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24년도에 발표된 곳이나 정부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 계획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순환경제 정책 백서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어떻게 보면 순환경제의 최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거는 그러니까 이후에 그 순환경제 행동계획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2021년도에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 이후에 행동계획에서 포함된 내용을 거의 다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고, 중요하게는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내용이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환경제의 영향력이 크고 기회 요소가 많은 플라스틱, 2차 전지 산업, 태양광 패널 이런 것 같은 이런 영역에서의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라고 해서 드디어 순환경제가 공식적으로 법률 안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들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산업계의 순환경제 사업 내용을 지원을 하는, 그것을 구현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을 이제 EU랑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패키징 이것에 관한 정부 정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해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EU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발효가 되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포장재 사용 저감, 그리고 재활용 원료 사용,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을 이게 모두 다 수치적으로 관리를 하고 강제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30년부터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라고 2022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야심찬 계획들을 포함을 하고는 있으나 2023년, 2025년까지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플라스틱 대책이라고 대표적으로 발표한 정책 내용을 보시면 25년도까지밖에 목표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속 가능성,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추진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강제적인 것보다 예를 들어 재생 원료를 사용을 하면 분담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재생 원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탈플라스틱 대책은 처음 발표된 건 아니고 2020년도에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의무 사용률이 있었습니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이 30%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무라는 그 단어는 새로운 대책에는 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정책 내용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법률 내용인데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 안에서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절차를 정의를 하였고, 순환자원 품질 인증 또는 순환자원 사용 제품 표시 규정이라는 내용을 포함을 함으로써 어떻게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제도 바깥에서 순환경제하고 느슨하게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제 표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속가능 인증 공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국제표준은 사실 순환경제에 특화된 국제표준 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2018년도부터이고요. 좀 비교적 최근입니다만 직접 참가국이 74개국, 참가국이 26개국으로 주 지도 분포를 보시면 전 세계 산업화된 국가들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직접 참가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나라는 유럽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중국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표준은 많이 제정자고 퍼블리시된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국제 표준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 표준도 따로 존재를 하고요. 이건 오래 진행이 되어 온 표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순환경제 내용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ISO 표준에서 이제 발관 완료된 분야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의 생분해성과 같이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발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바이오 재료 함량 생분해 테스트와 같은 내용들, 특히 재생 원료를 그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퀄리티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순환경제 플라스틱 패키징 분야의 순환경제 산업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미 환경 경영 표준이 많이들 이제 기업에서 획득을 하시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새롭게 순환경제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이라든지 환경 성과 평가, 그리고 전 과정 평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코 디자인, 녹색 금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진행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순환 경제가 탄력을 받게 되는 어떤 추진 동력으로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는 기존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었던 탄소 직접 배출량 감축에 대한 솔루션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스콥 3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탄소 배출량을 이제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순환 경제 내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시의 기준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전 세계 지역적인 스케일,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한국을 대표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유럽연합이 기후공시 내용으로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군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가, 그리고 자원 사용, 순환경제 내용이 아예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전 세계나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조금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스콥 3를 포함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시 기준, IFRS가 발표한 공시 기준의 경우에는 스콥 3를 향후 도입하겠다,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고, 한국도 이 IFRS를 참고해서 거기에 준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콥 3 배출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여기서 패키징, 화학 원료 이런 부분들의 산업은 사실은 기존의 NDC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이었는데, 이제 스콥 3로 넘어가게 되면 그전에 스콥 1에 포함되지 않았던 스콥 3 배출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콥 3 안에 포함된 것들을 이제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기업이 어떤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종합 생활용품 기업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전략을 쓰면은 탄소 배출 감축을 할 수 있을까를 분석한 결과 사용 단계의 그 배출량, 그리고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원료 투입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여기서 게임 체인징한 전략이라고 식별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환경제 전략이 스콥 3 배출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소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전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찾는다라는 너무 자명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규제 대응 내용으로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정보 공개 대응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의무 항목인지를 의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증과 국제 표준 내용이 결합이 되게 되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상호 인증 협력 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국내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정책 대응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공급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을 건건이 들어오는 것마다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에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 요소인데요. 재생원료 생산 산업 이미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인증 획득이라고 봅니다. 이제 재생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이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해외 마켓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품질을 어떻게 더 향상할 수 있는지가 이제 키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원료 수급을 국내외에서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내 대상으로는 좀 더 정부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고, 해외의 공급망 사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에 폐자원 해외 유출 금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속자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략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폐자원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